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A 특별기획 MZ세대의 정치를 말한다의 진행을 맡은 김승연입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는 2030 세대, 흔히 우리가 MZ세대로 부르는 청년들의 분노가 집권 민주당을 심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국민의힘은 얼떨떨했고 큰 표를 잃은 민주당은 청년 구애에 나섰죠. 정치인들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청년들은 묻고 있습니다. 과연 세상은 공정한 것인가? 우리 청년에게 기회를 줄 것인가? 오늘 토론에는 30대 현역 정치인 3분과 논객 1분이 나섭니다. 2030 MZ세대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문을 열겠습니다. 네, 채널A가 개국 10주년을 맞아 준비한 연속 토론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MZ세대의 정치를 말한다. 함께해 주실 토론의 고수 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번 4.7 재보궐선거에서는 MZ세대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아주 톡톡히 했습니다. 근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 MZ세대의 M, 2000년대 시작 전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25에서 40살 정도까지의 청년을 말하고요. Z세대, Z세대는 X세대, Y세대를 잇는 더 젊은 20살 안팎의 청년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분들, 이 MZ세대가 무엇이 이토록 이분들의 선택을 바꿔 놓았을까요? 그 첫 번째 주제를 열겠습니다. 자, 21%, 41%. 이틀 전 금요일에 갤럽 조사에서 나타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인데 20대와 30대의 지지율입니다. 눈에 띄는 건 20대 이탈인데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진중권 교수께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흔히 이번 이제 4월 7일 선거 이후에 나타난 거 젊은 사람들이 보수화됐다. 아니다. 그냥 단지 민주당이 싫어서 잠깐 떠났을 것이다. 이런 여러 해석이 있는데 진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하고 토론 수업을 한 2년간을 했거든요. 4학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고, 그 전까지만 해도, 20대는 당연히 이제 우리 민주화 운동을 했던 세대의 편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아니다라는 걸 학교 현장에서 깨달았고요. 네. 어떤 거냐면은 우리 사회를 이끌어왔던 두 개의 위대한 이야기가 이제 끝이 난 겁니다. 그 60세대 이상은 이제 산업화 서사, 네. 우리가, 경제를 세웠다. 이런 서사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건설이죠. 두 번째가 이제 민주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홀히 됐던 정치적인 후진성을 극복했던 게 한국의 민주화고, 그 민주화 운동을 했던 게 지금 민주당의 그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인데 이제 그 민주화 서사 이 두 가지였는데 지금 세대들한테는 그게 뭐 옛날에 경제 개발하던 얘기나 아니면 민주화 투쟁하던 얘기나 그거 옛날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자랄 때 너희들은 전쟁을 몰라서 그래 뭐 이런 거 네. 듣는 것처럼 황당한 얘기들로 들릴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들은 아무 편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태생이 그냥 중도층이죠. 경우에 따라서 이쪽에 붙을 수도 있고 저쪽에도 붙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 세대들과 달리 정치적 정체성이 고전적인 의미에서 정체성이 없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국가주의라든지 아니 민족주의라든지 네. 아니 민중주의라든지 이런 이념의 시대는 지났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우리가 단합해서 집단을 이루어서 해결하겠다라는 의식보다는 원자화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해결책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건 경쟁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제 우리는 투쟁 대신에 경쟁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공정성이라는 주제에 굉장히 민감했던 거고, 특히 이번 정권에 들어와가지고 조국 사태 이후 계속 무너뜨렸던 게 그 공정성이지 않습니까? 공정성 이슈에 대한 반발로 지금 민주당을 안 찍고 그 국민의힘을 찍었지만, 그러니까 지금 2030의 지지가 국민의힘에 붙어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포스트잇이 이렇게 잠깐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발로 붙어 있는 거지 바람이 또 끝나면 뚝 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2030이라는 세대는 새로운 정치적 주체다.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대고, 이들은 이쪽에도 붙을 수 있고 저쪽에도 붙을 수 있고 어떤 진영에 속하지 않고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판단하는 이런 세대다라고 할 수 있죠. 포스트잇 정도의 지지다는 표현을 새로 좀 만들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좀 얼떨떨하다. 이건 진짜로 맞는 진단입니까? 실제 저희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고 나가지고 이 지지가 참 두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요구 사항이 명확하고 다만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것을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일 텐데 저는 이제 공정이라는 문제가 사실 지금까지 뭐 조국 사태 같은 어떤 단편적인 사태에 의해서도 발생했겠지만은 우리 사회에서 당연하게 받아왔던 것들에 대한 이제 반발이나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웠지만 미국에서도 지난 한 20년 정도 어떤 일정한 조류에 따라오던 세대가 거기에 반발하면서 트럼프라는 사람을 당선시켰던 이력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아까 뭐 진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민주화 서사를 젊은 세대에게 강요하는 행위 및 50대, 60대의 가치관들, 40대, 50대의 가치관들을 젊은 세대에 투영하려는 모든 행위가 사실상 반발의 대상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그 안에서 이제 선거 끝나고 제가 문제 삼았던 예를 들어 여성주의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포괄적으로는 공정이라는 담론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요. 다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가장 젊은 세대가 불편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아마 갈라치기일 겁니다. 결국 그래가지고 뭐 젠더라든지 아니면 세상을 적폐냐 아니냐고 가른다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근데 알고 봤더니만은 그 안에서 이중으로 엮여온 일이 발생한 거예요. 예를 들어, 자, 나는 여성주의 운동을 지지한다. 이랬던 사람이, 그래서 뭐 책도 읽고 이거 나는 페미니스트다 선언한 다음에, 알고 봤더니만은 여비서에게 성추행을 하고, 아주 몹쓸 짓을 하고, 이런 것들이 드러나니까 두 배로 욕먹는 거고, 트위터에다 5만 가지 공정에 대한 거 다 써놓고, 세상 최고의 철학자인 것처럼 다 했던 사람이 나중에 부합하지 않게 살아가지고, 무슨 노스트라다무스라는 그런 어떤 조롱을 듣고 있는, 뭐 그런 것처럼, 예전에 해놓은 말, 본인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두 배로 욕먹는 겁니다. 이럴 거였으면 잘난 척이나 하지 말지. 아픈 말씀이네요. 20대가 이번에 민주당에 대해서 지지를 철회한 게 뭐 보수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진 교수님처럼 그렇게 분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20대, 30대가 보수, 진보 뭐 어떤 특정 이념이나 진영에 얽매이지 않는 것은 맞지만 또 한편에서 어떤 특정한 의미로 보면은 진보적인 행동을 하는 유권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대 투표율을 보면 사실 지방선거, 총선, 대선 전부 꾸준히 굉장히 높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선만 비교해 보더라도 2008년 18대 총선하고 작년에 있었던 21대 총선이 20대 투표율이 거의 2배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만큼 많이 올라갔는데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청년들이 지금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인식하에 내가 적극적인 어떤 정치적 의사표현을 통해서 이 사회를 바로잡겠다라고 해서 그런 높은 투표율을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진보적인 행동이죠. 어떤 특정한 의미에서.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그 20대 또는 20, 30대 청년들이 민주당의 이제 지지를 철회한 것은 저는 민주당에 대한 기대가 높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특정한 시점부터 염증이나 실망으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보고요. 거기엔 민주당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촛불을 같이 들고 뭐 국정농단과 뭐 비리로 얼룩졌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그러면 이제 새로 들어선 이 민주당 정부는 더 평등하고 공정하고 이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20대, 30대 기대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 인사들이 예컨대 자산을 증식하거나 부를 대물림하거나 이제 학력을 대물림하거나 이제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는 기존의 기득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이제 실망하게 된 것은 이거에 대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옳고 우리를 공격하는 이제 사람들은 정파적인 이유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이제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아마 이제 정치적인 올바름이나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이 20대, 30대 청년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바가 있고요. 진 교수님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MZ세대는 진보의 편도 아니고 보수의 편도 아니고 MZ세대의 편이죠. 예, 그런 어떤 과거에 있었던 여러 이데올로기들에 의해서 사물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에 의해서 그 어떤 역사적인 기억에 비치지 않고 정확하게 매 순간마다 사안을 판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MZ세대가 저 또한 MZ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가장 싫은 것은 차라리 위약을 떨면 떨었지 위선은 정말 싫다.
라고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내로남불에 대한 아주 기민하고 정확한 감각을 가지고 있고 차라리 실천할 수 없다면 말을 하지 말아야지 실천할 수 없는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잣대를 들이대지만 자기 스스로는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분노를 표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김은혜 전 대변인이시죠, 벌써? 그 국민의힘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4.7 재보궐선거 평가를 하시면서 국힘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명확하게 스스로도 인식을 하고 계셨고 그렇다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민주당에 있어서의 내로남불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와 더해서 반드시 우리가 조명해야 되는 것은 어떤 시대적인 과제로 우리에게 상정되어 있는 크나큰 사회적인 불평등 이 부분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으로 크게 실패를 했었던 부분 또한 2030의 큰 어떤 분노 그리고 심판의 의지를 불러왔던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위선 얘기를 하셨는데 정치가 누군가의 표를 구하는 과정에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위선이라는 게 누구나 다 있는 거지만 정도의 차이일 수 있겠지만 어쩌면은 내가 착한 사람을 홍보하는 과정이 좀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인데 이제 말한 걸 다 지켜야 된다. 그거 용납 못하는 시대로 다 접어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군요. 저는 그거에 있어서 매너가 더 중요했다고 봐요. 매너. 그러니까 매너라고 하면 결국에는 저희가 정당이 당연히 자신감을 가지고 저희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민주당은 가장 기본적인 것들과 싸워요. 진짜 대한민국에 요즘 대학 교육 받은 사람이 7, 80% 달하는데 저희 세대에서는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경제학 개론이랑 싸워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과 싸워요.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우리가 새로운 걸 만들어냈어. 최저임금을 올리면 경제가 성장할 거야.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런 게 말이 안 된다는 거 아무리 설파해도 우리가 선거 이겼어? 우리가 그대로 할 거야. 뽑으면 니네가 선거 이겨. 이런 식으로 자세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저희도 야당 생활 해봤고 여당 생활도 해봤고 하지만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톤앤 매너로 모든 일을 진행했거든요. 입법 독주라는 게 뭐겠습니까? 자, 상임위를 다 가져가요. 네. 국토위도 가져가고 예결위도 다 가져가고 그래서 부동산 정책도 자기들이 다 했어요. 추경도 자기들 다 했어요.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러면 뭔가 바뀌어야죠. 근데 인제도 바뀌지가 않아요. 한 번 또 한 번 가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반성하지 않는 톤앤 매너 그리고 자신들이 무슨 대단한 도덕적 우위를 가졌길래 그렇게 남에게 손가락을 들이댔었는지 그거를 반성하는 언행을 하면 또 그런데 선배들이 짓밟아요. 그러니까 답이 없다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윤리학에서 이제 burden of commitment라고 해서 내가 어떤 윤리적인 명제를 주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나부터 지켜야 된다는 건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정치인들이 약속을 하고 못 지키는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실엔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변수에 의해서 나는 하고 싶었는데 못하는 수가 많아요. 근데 거기에 유권자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력이 있습니다. 나와가지고 설명하면 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못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면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차원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가 평등을 얘기했으면 자기 자식한테는 그 기준을 들이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부터 안 하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그건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많은 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표창장을 위조하고 이러는 것은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까지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단지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이 아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약속을 못 지켰을 때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정말 슈퍼맨이 돼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기를 바라지도 않아요. 그걸 믿지도 않아요. 정신이. 그거 해줄 수 있다고. 다만 그게 안 됐을 때 그 다음에 그걸 처리하는 태도거든요. 잘못을 했을 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뻔뻔하잖아요. 뻔뻔하게 하면 우리는 잘했고 니들이 잘못한 거다. 그 기준 자체를 바꿔버리니까 자기들 세계 내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젊은 세대들이 볼 때는 왜냐하면 진영 논리면은 거기 세뇌됐거든요. 보통 어느 정도 세뇌되고 선동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영 논리, 진영 안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예컨대 표창장 가짜지만 그 진영 안에서는 진짜로 통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는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게 너무나 뻔하거든요. 근데 2030이 바로 그런 세대라는 겁니다. 2030은 그러니까 자기들을 갖다 진영으로 너희들이 우리를 비판하는 건 네가 저쪽 진영이야.
이게 물론 60세 이상한테는 맞을지 몰라도 20, 30대에서는 황당한 거거든요. 내가 뭔 진영이야. 니들 잘못했는데 뻔뻔하네. 이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정말로.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까 위선의 문제에 있어서 태도나 매너가 중요하다고 두 분께서 아마 공통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당원 당규를 개정하면서 서울시장 후보를 낸 문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성비 문제가 발생하고 그 이후에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후보를 내고, 이 두 가지 사실만 가지고 국민들이 그렇게 많이 실망하거나 화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그 사안 자체를 인정하고 또 피해자에 대한 어떤 보호 조치를 충분하게 취하고 이런 어떤 반성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아마 이제 그런 선택을 하고 이해를 구했다면은 아마 이제 이렇게까지 심판받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어떤 태도와 그런 반성하는 자세가 부족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당원 당규를 갖다가 자기들이 만든 당원 당규를 깨고 후보를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어떤 정당이든 간에 자기들이 표방하는 가치를 저버리고 존속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식적인 판단 자체가 안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잘난 척 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규칙을 갖고 있는 정당이다라고 한번 언제 선거 때 팔려고 했던 건데, 저는 오히려 후보 내는 것 자체는 저도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내야 된다고 저도 방송 가서 얘기했고요. 저희는 탄핵당하고도 후보 냈어요. 2명 냈어요. 그것도 갈라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애초에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상대당을 공격하고 우린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이 얘기를 해놨는지에 따라가지고 2배로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은 본인들이 집권 여당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용납 가능한 잘못에 대해 가지고 곱하기 이 아이템을 그냥 달고 다녔어요, 그냥.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렇기는 한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자당의 그런 광역시 두 사람이나 되는 이제 시장의 성비를 통해서 보궐선거를 하게 된 것에 대한 어떤 그런 피해자에 대한 반성과 사과와 이런 것들하고 이 당원을 바꿔가지고 후보를 내는 거는 전 별개의 문제라서 그 앞쪽에 있어서의 사과와 이런 부분이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의 당원 당규, 자기 자당의 잘못으로 일어나는 재보궐선거에다가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룰을 바꾸는 것은 적절한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탄핵당한 당에서 후보를 두 사람이나 내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뭐 박정희가 헌법 고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필요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당에서는 당원이라는 게 당의 헌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고치는 거고, 원래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 내지 않겠습니다. 대신 우리를 지지해 주던 분들은 그 시민 후보 중에서 적절한 이분을 대신 선택해 주십시오. 라고 했으면 이번 선거 이렇게 지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올바르지 못했고 정략적으로도 현명하지 못한 거죠. 이런 판단들을 지금 계속 오판들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청년들이 볼 때는 저 사람들한테 나라 맡겨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들은 그래서 또 하나가 뭐였냐, 그렇다고 니들이 쟤들 뽑을 거야? 이거였잖아요. 이번에 왜 안 돼? 그러면 이게 나온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장 의원이 아까 결국에는 이거는 애초에 후보를 내면 안 됐었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철학적으로 약간 다른 느낌이 있는 게, 이게 만약 박원순 시장이나 오거돈 시장의 과거에 어쨌든 개인적인 이력에 대해 가지고 검증에 실패한 것이라면은 정당의 공천관리위원회나 이런 데 책임을 질 수 있는 요소가 있겠죠.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나 오거돈 시장 얼굴에 나는 이런 일을 할 것이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당은 사전에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어떤 사람이 나중에 그런 잘못을 저지를지에 대해서요. 근데 그렇게 저지를 수 없는 잘못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책임을 지는 것도 웃긴 거예요. 그건 개인의 규칙이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당당하게 나갔어야 된다. 이 당원 당규가 저희가 겉멋 들어갈 낸 당규였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그 과정 생략했다는 것이 좀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 정당의 책임에 대해서도, 물론 이번에 정의당은 그 문제에 대해서 뭐 그런 철학에 따라서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다르게 가야 된다고 근데 봅니다. 정당도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지지 않는 정당은 제가 저는 좀 믿지 않습니다. 개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당원 당규가 뭐 애초에 정당으로서 공당으로서의 책임에 걸맞는 당원 당규였느냐 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실 그런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비판받을 수 있고 내부적으로도 그에 대한 반성이 많이 있습니다. 자, 좀 정리 좀 해야 되겠는데, 이제 이소영 의원을 이제 오늘 특별히 모셨던 이유는 사실은 선거 끝난 다음에 민주당 내에서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그동안의 당 운영 방식, 그리고 공천 과정과 과거에 지난 1년 반 동안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자성의 목소리를 낸 의원들이 있었고, 그 5 의원 중에
한 분이셨기 때문에 특별히 모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지금 이제 세 분이 민주당의 기성 질서를 가졌던 분들에 대한 비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다 듣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좀 궁금한 것이 선거 이후의 당내 상황은 어떻습니까? 선거 이후의 당내 상황은 이제 충격에서 아직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네.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네. 정확할 것 같고요. 일단 원인 진단 그리고 해법도 이제 조금씩 다르게 네.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실패를 강조하는 이제 분들, 예컨대 뭐 부동산 정책의 실패나 이런 것들 네. 강조하시는 분들은 예컨대 위화도 해군의 수준에 이르는 네. 어떤 정책 방향의 뭐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이제 조금 더 유능하게 잘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이제 2030 세대가 마음을 떠나게 된 이유는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실책이나 또는 그 부분에서 유능하지 못해서라기보다는 좀 태도의 문제가 더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어떤 열심히 진심을 다해서 이제 충실하게 잘했는데 겸손하게 성실하게 잘했는데 그 정책적인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로 심판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정책적인 유능이라는 게 이제 결국에는 태도하고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방향을 잡고 이제 무언가 하다가도 이제 거기에서 문제나 지적이 나오면 내가 잘못됐을 수도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조정을 하거나 정책의 변화를 만들기도 하고 또 야당의 지적도 합리적인 것은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태도가 결국에는 이제 정책의 리스크를 많이 낮추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이 태도와 자세의 문제를 먼저 이제 반성하는 게 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크게는 두 가지 측면에서 태도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벌써부터도 이제 많은 분들 지적해 주셨지만 우리만 옳다고 생각하는 태도를 좀 버리고 비판을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언론의 비판이나 야당의 비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온정주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어느 정치 세력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가 야당일 때 이명박 박근혜 정부한테 적용했던 이제 엄격한 기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타인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모습. 그게 내사를 이제 잘라내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두 가지의 어떤 큰 태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면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진중권 교수님이 어느 방송에서 민주당이 절대 그렇게 못할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하시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민주당에도 건강하고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자정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위화도 해군한다 그랬는데요. 위화도 해군 할 거면 가가지고 왕조를 새로 세워야 돼요.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다 죽어요. 근데 지난번에 문자 폭탄 맞고 그만뒀잖아요. 뭘 그만둬요? 그만두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앞으로 반란이 현재 진행형입니까? 아니 뭐 반란이 아니라 사실 그거는 위화도 해군은 반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 초선 의원들의 반성문은 그거를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또는 네 탓이니까 지도부 다 사퇴해라, 이제 이런 의미가 아니었고, 우리가 지금까지 목소리를 못 냈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자성하는 의미였고요. 그 이후에 문자 폭탄으로 진압됐다, 이런 기사를 쓰시는 분도 있던데, 진압되고 말고야 문제가 아니라 그 반성문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제 저희가 자성하는 부분을 밝힌 것이고, 그 이후에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딱 제가 듣기엔 친이 쿠데타 정도 하겠다는 생각 같은데, 그 정도 가지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톤앤 매너가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쇄신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것은 민주당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것이 이제 사실 이번 참패에 책임을 진 사람들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번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사람들이 또다시 지도부가 됐어요. 더 높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은 지금 원내대표가 되셨고, 그 다음에 그 강성 친문들이 또 당대표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잘못했다, 반성했다, 책임 있는 사람 물러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진 세력이 지도부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그런 분들이 계신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 민주당에서는 그런 역량을 가진 분이 안 계셔요. 또 석사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세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올라갈 수 없는 데다가 설사 목소리만 내면 바로 이제 또 그 양념부대가 덤벼들어가지고 거의 진압을 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쉽지가 않고, 이게 단지 조금만 우리가 반성의 목소리를 내면 국민들이 마음을 바꿀 거다. 아닙니다. 국민들 다 알고 있거든요. 그 내부 사정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대적인 내부에서 정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지 않는 한, 그래서
지도 체제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이 반송은 다 가짜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그리고 저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젊은 세대를 대표하는 민주당의 젊은 의원들이 만약에 대통령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맞서야죠. 예. 그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가장 유력한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의 젊은 의원들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요, 저랑 진중권 교수는 아무리 싸운다 그래요, 서로 페이스북 가가지고 뭐 댓글 단다에 서로 뭐 고소하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이 본인에 대해 가지고 좀 기분 나쁜 얘기를 했다고 대통령이 직접 고소하고 이런 사태 정도 났으면은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요, 그 젊은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 당연한 말 한마디도 못합니까?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가지고 총수라고 시키고 싶었겠어요? 본인이 권력을 지키고 싶은데 나중에 너무 이제 수단이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권력을 지키려 했겠죠. 제가 그걸 비교하자는 건 아니지만은, 현대 사회에서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일개 진짜 시민을 고소하겠다고 나섭니까? 그렇죠. 정말 좀스러운 일이죠, 그거야말로. 민망하죠. 민망하고 좀스러운 일인데. 저는 그런 거요. 저는 가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에다가, 저는 그게 직접 소통이라 배웠기 때문에 가서 댓글 답니다. 다소 조롱조로 달긴 하겠지만은. 근데 저는 오히려 민주당에 만약에 의원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건 대통령이 그만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당이 앞으로 선거 못 이깁니다. 예? 대통령도 이제 바뀌셔야 됩니다. 이 얘기 왜 아무도 못합니까? 무조건 맞는 말인데. 또 하나는 가치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사실 제가 모욕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헌법 소원을 내라고 한 분들이 그쪽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헌재에서 소수 의견만 받아내고 그냥 끝나긴 했는데, 전 세계적인 흐름이 모욕죄는 폐지하는 추세거든요. 근데 그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제 민변 분들이었는데, 그 민변 소속의 또 거기랑 같이 활동하는 분이 나를 또 고소를 한다든지, 또 심지어는 대통령이 정말 존스럽고 민망한 일이죠. 시민을 고소한다.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매번 대통령 씹는 것이 죄송합니다. 대통령을 욕해가지고 국민들 스트레스가 풀리면 좋은 일이다라는 노무현 대통령 말을 막 인용해가고, 그래가지고 모욕죄를 폐지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또 조국 법무부 장관이고, 전 법무부 장관이고, 그분은 하여튼 귀한 말씀이 다 있어가. 아니,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이번 정부 들어서 이게 선거 지고 나서만 있는 일도 아니고, 예를 들어 5.18 모욕 발언하면은 처벌한다라는 법도, 그렇게 국가보안법 싫어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렇게 국정교과 싫어했던 사람이 5.18을 부인하자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소수학설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징역 7년으로 처벌해야 된다는 거, 이게 법 체계를 흔든다는 생각 진짜 못하는 겁니까, 이거는? 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이 지점에 안 나타나고 있다가 선거 끝나고 지고 나가려고 갑자기 밀린 숙제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정치 전반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그것도 지금 맥락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오늘은 이제 2030 세대, MZ 세대의 정치 얘기를 좀 나눠보자는 것이고, 말씀 아까 해주신 거는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2030 세대가 조금 더 그 교육 환경이나 그 자라면서 들어왔던 영향이겠지만, 좋은 태도를 가지고 사람의 얘기를 더 잘 듣고, 또 잘못했을 때 적절하게 사과하면 더 양해가 더 잘 되는 세대이기도 한다고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좀 천착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아까 해주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2030 세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성을 분석하는 이제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지금 청년 세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지금의 2030 세대는 합리성과 투명성을 추구하는 선진국가의 국민이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몇 번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1996년도에 OECD에 우리나라 가입하고, 그 즈음에 1만 불 국민소득이 넘어서고 그랬는데, 사실 그 전후로 해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만 해도 학교에 촌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촌지 안 준다고 선생님이 좀 차별을 하기도 하고 미운털이 박히기도 하고 그랬었고요. 또 숙제를 안 해가면 뺨을 맞기도 하고, 귀미 3cm 밑으로 머리카락이 내려오면 잘리거나 또 맞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부당하다고 느끼면서도 또 암묵적으로는 수용하는 이제 그런 문화가 있었던 반면에, 사실은 이제 최근으로 오면서 이제 더 이상 그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더 이상 이제 참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촌지 주고받으면 당연히 감옥 가는 거고요. 학교에서도 이제 학생들 체벌을 못하는 거고, 그래서 개인의 자유나 취향이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고, 또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제재당하는 것은 내가 수용할 수 없고,
또 합리적인 기준으로 충분하게 설명이 이루어졌을 때 수용하고 동참하는 문화에서 이제 자란 세대가 어떻게 보면 지금 2030 세대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청년 세대가 자연스럽게 문화적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한 것을 추구하게 된 세대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꾸려고 하는 어떤 현명함이 있는 세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민주당을 포함해서 앞으로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 세력은 뭐 아무리 역사적인 정당성이나 이념적인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세대의 선택을 받을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진짜 또 모 교수의 말을 인용하자면 너무 수준 낮은 대통령과 수준 높은 국민의 충돌이다. 모 교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저는 정당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정치하면서 바뀌어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 당은 이제 그런 가능성을 보고 움직이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도 안 좋은 모습 많았습니다. 저희 당에 지지를 보내기 어려웠던 청년들이 보통 지적했던 것이 전통적 보수층이 계속 띄우려고 하는 가치들이 본인들의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것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태극기 집회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특정 대통령을 그냥 좋아하는 팬클럽 정도라면 이해할 수 있겠으나 거기에 수많은 가치가 붙어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성조기가 등장하고 어느 순간은 이스라엘 국기가 나오고 이렇게 시작하면은 젊은 세대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가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아니면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그런 전통적 보수의 가치를 완벽하게 저희가 좀 톤다운 시키는데 저희 선거 캠프가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30이 자기 발언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서구적 이제 보수의 가치들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였거든요.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이고 그런 어떤 인권을 중시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낸 것인데 저는 민주당에서는 거꾸로 최근에 보면 약간 애국진보스러운 모습이 보이는 거 아니냐. 제가 놀랐던 게 뭐냐면요. 선거 끝나고 나가지고요. 아까 민주당이 타박받는 지점이 많은데 가장 최근에 선거 끝나고 민주당의 제가 아는 서울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일시에 내걸었던 현수막이 뭐냐면요. 기회는 이거다 해가지고 일본 원전 오염수 관련해가지고 현수막을 다 온 동네에 달았어요. 그전까지는 뭐 반성의 의미도 없고 이런 방법 아무 정치적 메시지가 없다가 드디어 또 반일 아이템이 떴다 이래가지고 이거 한 거거든요. 원전 오염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 이게 아니라요. 그거는 당신들이 집권당이고 외교를 하는 주무당이면은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일본이랑 싸워야지 왜 국민들한테 선동을 합니까 그거를? 예? 국민들이 거기에 뭐 서명운동하면 일본이랑 외교협상하는 도움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정치적으로 지지율 어떻게 1% 올리만한 아이템에 대해 가지고는 매번 바로바로 나오면서 나머지 문제들은 답변하지 않는 것들. 이거야말로 저는 정당이 트렌드 못 따라간다는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는 사실 선거 끝나고 뭐 갑자기 반일 감정 조장하려고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벌써 이제 작년에 국회에서 결의안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를 시켰고 이제 일본 정부나 어떤 미국 정부하고의 계속해서 이 협상과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그 결정을 한 것이 이제 기화가 돼서 그거를 국민들이 알고 이거 함께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나온 것 같고요. 너무 이제 크게 해석하신 문제는 머리에 아닌 띵을 것 둘러야 같습니다. 되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은 어떻게 함께 하자는 것이며 당장 정부에서 보고서 낸 걸 보면 문제 없다고 보고서 냈잖아요. 근데 지금 산으로 가는 것 같아서 약간 알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네. 젊은 세대, MZ세대의 정치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좀 집중을 해봐야 되겠는데 저희 제작진이 이제 거리에서 젊은 세대를 만났어요. 미리 제가 영상을 봤더니 옳은 것에 대한 생각 그리고 실리를 꼭 내가 이루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영상 보시고 와서 추가로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가치관이 다르면 또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긋난 정책이다면 양심이 어긋나지 않을까요? 나중에는 뭔가 좀 큰 뭔가 주식처럼 이렇게 뭔가 좀 벌어들이는 게 없다면은 그 부동산 값이 너무 오르고 상속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순수하게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금씩 없어지는 것 같아요.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출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많으니까. 현 정부가 좀 과도한 페미니스트 정책을 펼쳐서 좀 20대 남성들에게 불리한 느낌을 많이 주지 않았나. 그런 것들이 진보적 성향은 가지고 있으나 반대쪽인 국민의힘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범죄 사실이 있거나 아니면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먼저 배제를 하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자, 장혜영 의원께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굉장히 젊은 분들의 요구는
굉장히 두 가지를 다 잘해야만 그 요구에 좀 충족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근데 사실 너무 상식적인 얘기 아닌가요? 도덕을 내팽개치고 오직 경제적인 이익만을 나에게 주는 정치를 원한다는 것도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친 이야기이고 조금 더 경제적 이익을 원하지 않으니 정말로 선비 같은 정치를 원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지금의 관점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것이고요. 스스로 설정한 기본적인 도덕을 지키면서 현존하는 경제적인 불평등을 해소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전 굉장히 상식적인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다만 이렇게 거대 양당에 꽉 짜여져 있는 이제 구조적인 기득권 정치 안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제대로 다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일면 왜곡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는 민주당의 페미니즘이 결코 과도하지 않고 오히려 모자라서 굉장히 문제라면 차라리 문제였다. 말만 하고 그 가치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표류해버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 MZ세대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정말로 이 구조적인 경제적인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파편화돼서 부동산, 파편화돼서 주식이나 코인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되지 않고 하나의 온전한 이야기로 오늘 다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일자리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이 그리고 존재하는 일자리들도 계속 불안정 일자리들이 늘어납니다. 청년들 5명 중에서 2명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이런 코로나 쇼크를 겪으면서는 더더욱이나 그런 노동이 불안해졌죠. 근데 그리고 설령 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해봐야 이 노동소득을 한참 앞지르는 자산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당장 최근에 나왔었던 뉴스가 이 서울의 이제 중소형 아파트 값이 이제 10억으로 불과 2년 사이에 3억이나 올랐는데 그걸 어떻게 노동소득으로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산을 형성하려고 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지금까지 우리 정치가 기득권 정치가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